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주로 선거 때 네. 선대위에 참여는 역대 대통령 선거 때 3번 참여를 해봐서 당에 좀 단기적으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네. 풀타임으로 정당 활동한 건 처음인데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특히 이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예. 이게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에서 이제 네.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라고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찌 보면 거의 상시적으로 이 당하고 인눈해가면서 계속 조율해가면서 당정청 회의를 계속.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정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도 솔직히 뭐 청와대 근무도 하고 했지만 예. 새삼스럽게 좀 다시 좀 깨닫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우리 국민적 어떤 그 인식 요구 그거에 좀 잘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초기에는 정부가 상당히 신중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대응을 해라. 예.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좀 적극적인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좀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좀 예. 생성이 됐었는데 또 정부도 그런 상황에 뭐 적절한 수준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뭐 대통령 지지도나 또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도 보면은 민주당이 뭘 솔직히 뭘 이렇게 잘 대응해서라기보다도 또 이제 한국당 쪽, 야당 쪽이 좀 잘못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여론의 그 결정적인 지표가 대통령 지지도 정면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민주당 지지가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대응이 어떻다고 보느냐 또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느냐 그 평가도 보면은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여론이 좀 많고요. 또 적절 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경 대응 좀 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여론이 좀 더 많습니다. PK. 예. 지난 지방선거가 워낙이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았기 때문에 또 그 지금 말씀하신 PK 지역의 경우에는 그 세 곳 단체장을 전부 다 그렇죠. 예. 민주당으로 사실 뭐 거의 울산 같은 경우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럼요. 예. 부산도 뭐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이렇게 지방 권력을 바꿔줬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일종의 좀 채권의식 같은 걸로 그게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밀어줬으니까 좀 뭐가 좀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한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 준하는 그런 지지는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뭐 그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부터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가장 그 바탕을 이루는 게 역시 이제 이른바 경제가 나빠진 거 아니냐, 이제 경제 실패론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뭐 경기 순환 사이클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그 대통령 취임할 때 시점이 가장 그 경기가 고점이었었어. 그 뒤로 취임한 이후로 점점점 이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신정부 들어서서 취했던 새로운 몇 가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제 불려지는 그런 정책들이 아직 일부는 좀 속도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작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아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에는 좀 시기가 아직 빠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책 수단도 아직 제대로 다 동원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현재의 그 경제가 나빠진 부분이 이제 그런 정책에 기인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게 좀 등치가 되면서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 이 부분이 총선 때까지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테마 자체도 이게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인식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최대한 늘려줘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가계 생활비를 경감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줘야 된다는 그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그게 결국 가정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경기의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지극히 한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 부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좀 잘못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부분이 또 최근에 이제 속도 조절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2.9% 정도로 좀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또 소득주도 성장을 또 포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공격도 받고 뭐 이러는 편인데 노무현 정부 때하고 좀 다른 점은 소위 기승전 노무현 뭐 그건 뭐 분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태풍이 오는 거, 천재지변 생기는 것도 이제 노무현 탓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40%가 안 됐어요. 뭐 30%에서 좀 높으면 35%. 거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그래도 50%그 전후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단순히 지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다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 그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구체적 정책 수단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책 추진의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정부 경제정책이 현재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정치적으로도 극복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또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말이 좀 길어지면 또 한 가지는 참여정부 때는 당시 야당에게 맞든 안 맞든 이른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대안이 좀 있었어요. 아, 야당에? 야당에게. 뭐 줄부세로 요약되는 그런 대안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지금 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폐기해라. 그럼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교안 대표가 곧 내놓겠다고. 네, 곧 내놓겠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경제정상화위원회인가 뭐 이런 것도 꾸리고 있고 지금 말은 그렇게 계속 내놓겠다고.
그럼 현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현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패러다임을 어떤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 성장은 그 이름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뭐 붙이든 다른 걸 붙이든 특히 뭐 포용적 성장이라고 붙이든 상관없이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전략개혁위원장이 경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만은 경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단은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요. 근데 또 반면에 성장률이 올라가도 소위 민생경제, 가계경제 차원에서는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라고 느끼는 과거에 그랬던 적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치 지표와 실제 그 민생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경제 수준은 또 이게 좀 괴리가 있어서 성장률이 꼭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꼭 경제 성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 찍어달라, 좋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해도 그게 또 설득력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제 상황이라는 게 특히 우리 같이 소위 대외 의존율이 좀 70%가 넘어가는 세계 가장 대외 의존율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의 환경 변화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많은 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 낮춰서 지금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담당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물량 자체는 거의 유지가 돼 있는데 수출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해외 의존도도 높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많이 좀 외부 환경에 많이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좀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꼭 뭐 0.1%, 2%를 더 뭐 리커버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좀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전범 국가로서의 컴플렉스를 갖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모든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국내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이 뭐 전쟁에 대한 뭐 책임감이나 뭐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거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그거에 안 맞춰주다 보니까 결국 소위 뭐 일부에서 뭐 레짐 체인지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그러한 새로운 한중일 역학구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목표까지도 좀 소위 아베 정권의 그 이너서클에서는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문정 교수도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한국 현 정부에 대한 타격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도 야권의 어떤 국회의 어떤 그 의석 구도 자체를 좀 바꿔내게 되면은 자기들의 그런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헌법 개정으로까지 가서 자기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로 이제 완전히 가고자 하는 것이겠죠.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의 의도,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런 한일 간의 이런 갈등, 정치적 갈등이 향후 뭐 몇십 년 이상 갈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있습니다. 경제적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경제적 의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측면만 보면은 사실 그동안은 한국하고 일본 경제는 소위 뭐 누가 뭐 샴쌍둥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업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상호 윈윈하는. 물론 그 분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갖더라도 그 분업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 틀 속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윈윈하는 관계를 보고 그동안 해온 건데 그 분업 구조를 내 근본적인 균열을 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철회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이거 심각한 그 신뢰관계를 깨버린 거기 때문에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 경제가 꽤 일본에 지금 추격하는 수준이 지금 실제로 일본 1인당 GDP가 한 3만 9천 불 대인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3천 불 대입니다. 그럼 거의 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일본 가서 보면은 물건을 사거나 굉장히 싸다고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서 골프 치면서 싸다고 느끼면서 치고.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한국이 자기들의 지금 어깨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추월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제 욕구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에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사실 지난번에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서운함, 그게 이제 올해 바탕에 깔려 있다가 이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일부 그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문재인을 이제 이른바 친노계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들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좀 같이 하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서 소위 친노와는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라는 변수가 크게 작동을 했죠. 제3세력이라는 그런 변수로.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번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생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누가 됐든 어차피 우리 동네 사람이고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뭐 무관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현상은 뭐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날 현상이 아닌가. 또 저희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 또 어느 정도의 또 그 변화, 또 새로운 인물을 또 수혈해서 투입하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또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인이라는 게 이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새로 정치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신인은 기존 지역에 들어가서 미리 뭐 1년이든 2년이든 미리 들어가서 준비해서 기존 경쟁자하고 경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는 신인. 신인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당내에도
각 지역에서 좀 열심히 뛰고 있는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뭐 권리당원 모집한다든지 또 자기를 알리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제 기존 정치인과 이게 어느 정도 좀 공정한 수준에서 경합이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만든 룰이 뭐 비교적 신인들한테 기존에 비해서는 더 이제 유리한 룰로 좀 돼 있습니다. 가산점이 기존에는 10%였는데 지금은 10에서 20%까지도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청년 가산점, 여성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추가적인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물갈이가 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뭐 신인들이 그 경합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많이 돼 있고, 특히 각 지역에서 보면은 그 단체장 출신들이 나름대로 꽤 인지도도 높고 또 행정 성과도 있고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단체장 출신들이 도중에 사퇴하고 이제 그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에 감점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소위 이제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나눠보자면 50대 한 전반까지가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20대 전반은 좀 보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게 20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남성. 20대 남성?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제일 높은 세대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높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남성의 수준 정도로 지지도가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은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긴 한데, 흔히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보수화가 기존의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수성의 원인하고 좀 다른 원인을 갖고 있고, 또 양상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든 지금 이 청년들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좀 보수화해가는 그런 양상도 좀 보여서, 흔히 그 분노와 불안의 정치학이라는 뭐 말이 있는데, 분노하면 진보적이 되고, 분노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불안에 멈추게 되면은 이제 보수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특히 남성들이 보면은 많이 불안한 것이죠. 자기 미래 모든 게 개인적으로도 불안하고, 뭐 특히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또 일부분은 또 부모에 대한 부담, 부양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런 걸 쭉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불안감이 좀 약간의 좀 보수성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걸 보수성을 뭐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여하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대책. 좀 더. 그러니까 기존의 발상을 좀 넘어서서 이래도 되나? 이런 것도 있나? 하는 식의. 이를테면 우리가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돈 주는 게 어딨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 수당 형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뭐 수당 문제도 있고 특히 제일 지금 청년들을 옥죄고 있는 게 예.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주거. 네. 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의 주거 문제도 있고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소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음. 제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 또 좀 어지간히 좀 살려고 보면 주거 비용의 지출이 너무 큰 거고요. 예. 또 그것 때문에 결혼도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예. 아마 결혼을 미루는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이 주로 그 주거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저출산으로 이어지니까 인구가 줄고 그게 또 골목 상권은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예. 이렇게 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청년 신혼부부 이런 측에 대한 주거 대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또 연구원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도권 일석수가 많고 또 이미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난번에 압도적으로 됐죠, 수도권에서.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잘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추가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어떤 우선순위로 보자면은 수도권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걱정을 좀 덜하는 것이 아. 이 야당이 약간 그 야당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거냐라는 많은 얘기가 뭐 호남이 될 수도 있고 부산 경남 지역 얘기하는 분들이 그 있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봐야 된다. 오, TK였어요.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보다 어렵다고 김부겸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나옵니까? 탄핵 전보다 지금 글쎄요, 상황이. 꼭 예. 탄핵 전보다 어렵다라고 보는 건 조금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몸살이 아, 좀 그래요? 있어 보이고요. 예.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더 잘 다가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네. 얘기고요. 이는 목표를 TK 지역에서 정말 성의 있게 정말 그 진력을 다해서 그쪽 지역에서 TK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인물들을 좀 투입을 하고 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맞는 정책도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가 TK 지역은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지레건 먹고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절대 주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고 좀 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부분은 뭐 과거에도 이제 뭐 보통 그 비례대표 자원으로서 주로 경제, 외교, 안보 그쪽에 해당하는 전문가들 또 이제 장애인 등 그런 사회적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소수계층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지역구에 이제 또 들어가서 투입되는 그런 분들은 또 다양하게 좀 영입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구체적인 원칙을 아직 다 마련하거나 뭐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정부가 향후에 역점을 두고 또 우리 민주당이 향후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개념에 잘 맞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지금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아직 일부는 좀 접촉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계속 좀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아마 9월 초 정도에 당 대표께서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그때부터 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